네,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문님 모시고 워낙 최근에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미국 주식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 연속 너무나 좋아가지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노후 준비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S&P 500이라든지 그런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정설이 됐는데 최근 고점 대비 S&P 같은 경우에도 한때 20% 넘게 또 조정을 받기도 했고 아무튼 간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S&P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한 분들이 현재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언제 가격이 일단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그 작년 이런 시점에도 보면은 환율은 한 1,450원,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의 펀은 한 24. 이런 곳에서는 이제 사면은 양방으로 이제 좀 불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S&P 500도 이제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환율로 본다면은 달러로 보면은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으로 좀 불리한 입장이라서 그런 때는 작년부터 저는 계속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죠. 전략적으로는 계속 괜찮은데 전술적으로는 조금 유의해야 되는 기간이고 올해 들어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았는데요.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전술적인 변화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너무 쏠려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거의 90% 이상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전술적으로 하신다면은 미국 저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떤 주식의 가격이든지 지수가 한 20% 정도 떨어지면은 그 정도 같으면 이제 리스크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20% 떨어지면은 그 정도 같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30% 떨어지면 더더욱이 우량한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주식이니까요. 그런 거 보시면은 그때 이제 좀 또 사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언제 올해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 저평가된 것들 이런 쪽은 이제 워낙 강세의 가능성도 하반기에 좀 있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전술적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술적으로 또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 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런 쪽 기업들로 좀 섹터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인도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경제이니까요. 그렇게 조금 분산을 전술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위기에 부자들의 그 손실도 엄청 났다고 하는데 근데 전 세계 10위권 순위에 든 억만장자 중에 유일하게 그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아무튼간 그 재산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이 현재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이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을 빼서 현금을 보유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아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더 가져 있었으면 더 좋은데요. 떨어지고 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는데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있어서 그런 투자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걸 좀 미국 주식시장에서 손해본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래 보완하는 이런 기회를 좀 삼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언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다 불안하면은 모두 다 이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요. 다만 시장을 조금 옮기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20에서 30% 극단적으로 30% 떨어지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예, 그렇게 떨어진 20% 이상 이제 떨어진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이는 하이 클래스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들, 우량 주식을 작년 같은 경우는 S&P 500을 좀 사고 싶어도 너무 비쌌고 그런데 이제 좀 가격이 이제 좀 싼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좀 그때 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전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무작정 장기 전략적으로 S&P 500이 무조건 좋다 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서도 이제 좀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전술적으로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국, 인도, 우리나라 이렇게 좀 해서 조금 분산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1억 정도 목돈이 있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에 너무 집중된 포트폴리오보다는 약간 뭐 한국을 포함해서 약간 아시아권 그쪽에 뭐 좀 비중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채권 금리도 좀 많이 올랐는데 채권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채권은 뭐 우리나라는 별로 안 올랐을 거고요. 예, 이제 미국인데 미국 그건 예를 들어 해지를 하고 사면은 우리나라 금리하고 비슷해져 버리고요. 해지를 안 하고 사면은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가 강세가 되어 버렸다. 10% 강세가 되어 버렸다 하면은 내가 거의 5% 받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환에서 10% 손해 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채권은 해외 채권을 하는 게 참 사실은 겁납니다. 제가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30년짜리, 20년짜리를 그냥 막 살 때, 야, 정말 저렇게 살뜰리는 채권을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은 20, 30년짜리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사는데요. 국채 시장은 다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고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거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거 이미 다 알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때 금리인데 개인들은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생각보다 장기 국채를 샀다가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것은 또 환율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의 채권을 이렇게 좀 환율 해지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국채를 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환을 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미국 국채는 별로 미국 국채라기보다는 해외 채권은 그렇게 썩 권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브라질 채권처럼 금리가 아주 높아 버린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고 뭐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요. 뭐 그렇게 별 썩 재미도 없습니다. 없고 해서 그리고 채권이 최근에 이제 해지 기능도 안 해주고 뭐 여하튼 채권이 그거보다는 지금 뭐 리츠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가 오르면서 리츠 가격도 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그렇게 안 오르고 했기 때문에 리츠 가격이 이제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금리가 오르고 뭐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리츠의 계약 기간이 미국처럼 뭐 20년, 10년 이렇지도 않기 때문에요.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임대 계약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듀레이션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리츠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은 이제 섹터나 조금 종목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은퇴 시점이 빨라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 50세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윳돈이 한 매달 한 50만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좀 노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40만 원, 50만 원 정도 매 적립식으로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뭐 여전히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분산을 하시겠죠. 당연히. 대부분 이제 국내만 왕창 사고 그러는데요. 국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인도, 중국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립으로 50만 원씩이라 하면은 그래도 지금부터 앞으로 뭐 한 10년, 15년은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 시기를 본다면은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좀 경기 뭐 경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IMF 외환 위기 당시 때보다 더 적다고 해요. 폐업 사업자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데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무튼 간에 이게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수 불황의 장기화 이거는 언제쯤 끝날까요?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예,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제 자영업자 줄어드는 것도 우리나라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은 거의 5%, 뭐 10% 사이 많아야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5% 뭐 이러다가 이제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30%대까지 갔다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떨어지는 게 좋죠. 사실은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조직화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개인 자영업자라보다는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국가의 그 체계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전후해 가지고는 이제 자영업자의 비중이 급하게 이제 툭툭 떨어졌습니다. 특히 60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또 막 그 창업을 하고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한참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그걸 접는다는 뜻입니다. 60대 자영업자라는 이제 가족도 다 자녀도 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렇게 아주 절실한 생계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50대, 40대는 완전히 생계형인 것이죠. 60대는 계속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자영업으로 힘들다는 뜻이고 그런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코로나19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이 이제 시장이 확 줄어들었고 내수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제 온라인 배달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위너들이 거의 다 들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경쟁력이 약한 곳은 계속 이제 도태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가 이제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복합 불황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복합 불황이라고 하면은 경제가 사이클적으로 순환적으로 또 침체되었다가 회복되고 이런 경로가 아니라 경제가 그냥 밑으로 쫙 깔아앉는 것들이 지속된다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 젖어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복합 불황이라고 일본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올해 침체가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그 국면에 이미 입구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부분은 계속 어렵게 될 것이고요. 복합 불황에 들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지금까지 부채주도 성장을 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부채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 돈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되고 벤처를 창업하고 하는데 돈들이 많이 흘러갔으면 되는데 부동산에 돈들이 다 흘러갔죠. 부동산에 돈들이 흘러간 것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입니다. 거기 돈들이 다 들어간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치명적입니다. 부채로 성장했는데 그 부채가 부동산에 이제 다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이 샌드위치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제품은 공세를 받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저희 하이엣지에 속하는 저 상품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가 주도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상품을 별로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돌파구가 잘 안 보이고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좀 답답한 국면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샌드위치 상황.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부터 서서히 퇴직도 하게 되고 고령자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제 그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뭐 한 10년 동안은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은 한 10년 지나면 이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을 제약하기 마련입니다. 내수는 뭐 여전히 앞으로 이제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는 내수는 여전히 계속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한 2년 정도 전부터도 계속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IMF 외환위기 온다. 제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우리나라 선진국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잘 안 온다.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것이 온다.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황, 쫙 옆으로 L자형으로 깔아앉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와는 다른 모습의 위기이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기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IMF 외환위기도 처음으로 경험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저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장기 불황, L자형 불황이라고 한다면 일본과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일본과 같은 이유는 이제 아닌데요. 원인은 다릅니다. 네. 원인은 다른데요. 모습은 그것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주목할 만한 신규 먹거리 시장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전에 출간하신 데모테크가 온다에서 인구 절벽 시대에 돈이 몰릴 또 6가지 분야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먹거리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크게 먹여 살릴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대만을 한번 보시죠. 대만의 시가총액을 우리나라보다 앞서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TSMC.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지금의 주식시장을 만든 것이 뭐겠습니까? 삼성 반도체죠. 반도체. 예, SK 하이닉스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아무리 뭐 TSMC에서 파운드리를 만들든지 뭐 어디서 뭘 만들든지 D램은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면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지금 바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추가로 할 만한 것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도 대기업인데요. 이제 좀 벤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투자되고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마이너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전에 뭐 1.5 이러다가 뭐 0.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성이 제일 높은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성공해서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회에 부가가치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투자 부분이 제일 저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투자하다가 당연히 실패하죠. 하는데 거기서 성공한 몇 개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을 이끌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그게 뭐가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세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바이오는 우리나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바이오도 있을 거고 뭐 배터리도 있을 거고 뭐 저희 반도체는 이제 저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AI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지죠. 이런 쪽의 산업은 뭐 여전히 여기서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앞으로 여하튼 저는 투자 부분 이 부분이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뭐가 어떤 산업이 이제 이끌지는 모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제 흐름을 볼 때는 AI 그다음에 로봇,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쪽을 뭐 당위론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곳에 돈을 넣으면 되니까요. 글로벌하게 잘하고 있는 곳에 내가 어디 돈을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부터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 지주회사들의 외국인 지분이 거의 60, 70% 정도이고요. 뭐 반도체 기업도 50% 이상이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면은 그것에 돈 번 것이 한 50에서 60% 정도는 외국의 고령자들의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업사회였고 여전히 이제 산업사회는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산이 엄청나게 축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보십시오. 1200조, 뭐 1100조, 1200조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앞으로 내가 글로벌하게 어떤 가장 이제 성장성이 높을 산업 이런 산업들에 잘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증시 전망부터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트럼프의 관세, 그다음에 뭐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자형 장기 불황,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투자할 만하고 또 수익률을 안겨줄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고모님 말씀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록 고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오늘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길 중에 하나는 평생 현역에서 찾는 방법도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금년 78세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노후에 3대 불안이 있는데요.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돈, 건강, 외로움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꼭 수입을 얻는 일이든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그 세 가지를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각자 뭐 자산 관리, 투자 뭐 이런 걸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나의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우선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죠.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예금,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적 자산, 인적 자본이라고 하죠. 이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뭔가 그 인적 자본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적 자본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뭐 어제도 트럼프 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공포. 어제도 주가가 아마 한 6% 가까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중순입니다. 일부 일간지를 보니까 금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산 시장 중에서요. 금년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한 달 사이에 부동산이 좀 다시 달아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나스닥에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한 6.8% 정도 한 달에 하락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뭡니까 레버리지 ETF라고 그러죠.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손실률이 무려 한 달에 20 내지 50%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도 자기 돈의 2배, 3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렉션 데일리 테슬라 200 ETF.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가가 10% 오르면 수익은 20% 나는, 그게 2배 ETF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를 원화로 환산 수익률을 보니까 30%가 마이너스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3월의 둘째 주 1주간에 비트코인은 11%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17% 떨어지고 리플은 23% 떨어졌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혼돈인데요. 이럴 때 제가 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단기로 예측을 해서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거를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휘데리티라고 하죠. 이 회사가 판매한 펀드가 있는데요. 이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영한 그 펀드 매니저가요. 피터 린치라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에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2700%였대요. 연평균 수익률이 29%. 그러면요. 이 마젤란 펀드를 이 기간 동안에 산 사람은요. 뭐 무조건 다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란 게요. 1977년부터 1990년 사이에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중에요.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냐? 우리가요. 상승 국면이라고는 하지만은 계속 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상승 막바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대부분 또 지쳐가지고 팔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은 2,700%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거를 외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기 주가 전망, 단기 무슨 시장 전망 이걸로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자, 우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 팔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생활에 절약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절약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인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요. 1% 성장한다고 그러더니요. 지금 요즘 2, 3일째 나오는 거 보세요. 0% 됐다는 거예요. 잘해봤자 0.몇 % 성장이라는 거예요.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근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질 성장률의 결정 요인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거든요.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저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랬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요. 0.74명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좀 늘어나 가지고 0.78명이 됐대요. 그래 봐도 둘이 많아서 한 명은 안 낳는 거예요. 자, 우선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이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그래도요. 결국은 뭐냐.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애 낳을래? 그랬더니요. 이 남자는 자기가 낳는 거 아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25%가 안 낳겠대요. 여성은 41%가 안 낳겠대요. 왜 안 낳지?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라는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리가 없죠.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대요. 2040년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뭐 다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강의에서 수없이 들으셨겠지만요. 이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말 있죠. 속도가 뭐냐. 전체 인구 중에서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가 넘어서면요. 그 나라는 늙기 시작한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14%가 되면 이제 늙었다고 해서 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20% 넘었죠. 20%가 넘어서면요. 화끈하게 늙었다고 해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기 시작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이게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154년이 걸렸어요. 일본은요 3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프랑스의 일본이 고령화의 속도가 4배, 5배 속도로 빨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동안 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하다는 거예요. 24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4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서는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8년 서울올림픽 하던 해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리를 찾는데요 없어요. 서울의 벽제를 갔더니요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아는 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매장하고 화장하고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100% 화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전경련 회장을 하시면서 화장 캠페인을 한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습니다. 5년 전인가요? LG그룹의 구본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매장하고 화장하고 화장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5년 전에 88%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94%.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남한강 근처에다가 본인은 들어가려고 공동으로 묘지를 하나씩 사뒀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묘지가 안 팔려요. 뭐가 없습니까?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 6일장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이요 더 난리예요. 이게 수명이 늘어날 때는요 잘 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신문에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다사사회가 오는데 준비를 어떻게 되는가 기사가 가끔 나거든요. 좀 일본은 본격적인 다사사회입니다. 근데 저는요 일본은 화장터 많이 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혐오시라고 많이 못 졌나 봐요. 돌아가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시신 갖고 나가라고 하는데 화장터는 예약이 안 되지. 집에는 갖고 갈 수가 없지.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요. 이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샌다는 표정을 하십니다. 오늘 뭐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혹시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런데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그런 표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면이 많다는 거예요. 재미교포 한 분이요. 이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을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저도 서울 시내 강의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꼭 전화가 와요. 차 갖고 오세요?
10군데에서 6, 7군데는 꼭 질문이 그거예요. 차 갖고 오세요? 몇 번이에요? 당연히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노후가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작심하고 아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한 저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요,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짓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요,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척 하는 거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시내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저성장, 이 저금리 결핍의 시대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퇴직은 빨라지거든요. 근데 살기는 100살까지 살거든요. 퇴직 후에 30년, 40년 뭐하고 살 건가? 이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재작년입니다.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래요. 작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요, 40대 후반에 연말에 명퇴한다고 난리였거든요. 반올림에서요,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연령,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입니다.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러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그다음 먼저 가면 그만이고. 자, 그래도요,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요,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면요,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요,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요,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서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와서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 육성이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요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01시간이에요. 12만 4,465시간을 1,901시간을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퇴직 직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1,400이랍니다. 빚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평균 1억 300. 빼면요. 5억 1,100. 이게 자기자본 순자산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1,100만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아요? 8,400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뭐 주식 사고 코인 사고 뭐 사도 돈 벌려고 그러다가 지금 보시잖아요. 다 폭락해서 손해보고. 동학개미 난리 쳤는데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집을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남는 게 부동산인데요. 생각해 봅니다. 그 부동산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요. 이웃나라 우리보다 고령사에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항상 생각하는데요. 제 아는 사람이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발리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피크일 때가 언제냐. 일본의 버블, 부동산이 난리 나는 버블의 피크일 때가 1991년입니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저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너희 집 지금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우리 돈으로 한화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우리나라 집값은 괜찮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리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만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1,000만 명이 넘죠. 그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국민연금을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0%. 평균 우리나라 전체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65만 원이래요. 껌값이에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11%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재작년에요.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평균 4,800만 1인당.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보니까 1,800만 원. 두 개 합쳐봤자요.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뭐냐? 달랑 치바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해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돈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요,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에요, 900만 채가 됐어요. 그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보니까 빈집이요, 152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깁니다. 요즘은 지방도시, 지난번에 광주로 가보니까요,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글로 이사 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저렇게 빈집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폭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제가 돌아가는 직전에 점심을 한번 사줬거든요.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이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봐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죄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000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저 기독교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의 잘줄도 알고 비천의 잘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000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라요. 내게 능력을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의 찰줄도 알고 비천의 찰줄도 알고 이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그만큼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살 건가? 뭔가 이해를 찾죠. 제가요, 벌써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 그런 데로 연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증권거래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비율 작년 연말에 20% 됐죠. 50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을 때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자,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자식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요, 일본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보내줬습니다. 제목이 뭐냐? 정년 후의 진실, 이런 제목입니다. 문구판 책인데요. 그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일본은 연금도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고 선진국도 일찍 됐고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니까 퇴직자들이 대부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 시니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월 평균 수입이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래요. 근데 월 생활비가 얼마냐? 3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해서 벌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70세 남성만 딱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취업률이 절반 46%래요. 그리고 뭔가 퇴직하고도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 일 하는가? 첫째, 제일 1번이 뭐냐면요,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 그리고요, 일본은요, 노노 케어라 그래가지고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딸인데 40대 후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답니다.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교를 다녔답니다. 대학 나온 애가요,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 놓아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스팟 아르바이트라는 거 있죠. 이게 또 일본에서 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으로 아침에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일할 사람 이런 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서 3시간 딱 일합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딱 준대요.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거를 주선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는지 동경증권거래소 상장회사예요. 다 그런 사회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님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하신 분이랍니다. 이분이 현역 시절에는요, 기사 딸인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분이 대단한 게요,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제 옛날에 직장 후배 한 분은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여성인데요, 요즘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간병했대요. 돌아가셨답니다. 누가 오더니 너 자격증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90 넘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보람 있고 또 돈도 받고 좋다고요. 옛날 직장 동료 후배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너도 빨리 자격증 따라고 권유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제 기회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도 뭔가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요.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사회공헌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미국 가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NGO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NGO는요. 비정부 기구의 뜻이에요. NGO도 넓은 의미의 NPO에 포함이 되거든요.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대요. 그런데 가서 보람 있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현역실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는데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뭐 노인들 도와주는 문제, 애들 교육시키는 문제, 사회, 지역사회 개발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역실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200만 개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늘고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도요. 고베에서 옛날 지진이 났었죠. 그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NPO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도 그 NPO 단체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져야 볼까? 그거를 젊은 현역 시절부터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인가요?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뭔가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꺼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 대신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녹아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만 놀아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성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회사 사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요.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해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다가 꼴 보시는 사람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한 것 같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요.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약과예요. 일본은 지금 더 난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전업주부들이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세가 뭔가 우울증, 고혈압, 전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지환계양, 키친트린 거, 주방에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을 얻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30년 40년 놀다가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고 가든지 같이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그 이혼이고.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30년 40년 살다가 이게 딱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은 전업주부인데도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일자리도 많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일을 하고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많은 분이 갈등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노후에 은퇴 빈곤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노후 파산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 첫째가 뭐냐.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한 리스크.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문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요즘요 금융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손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3천만 원 갖고 한 달 동안에 1억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기 좀 선전하고 있어. AI로 제 목소리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현행범도 못 잡아요. 누구 보는 거예요 사기꾼을. 사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대질병거리에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 요즘 성인 캥거루가 313만 명이래요. 생활비 부모한테 의존하는. 여기 걸려버리면 돈 몇억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혼년 리스크예요. 황혼년 하게 되면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황혼년이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우선 이혼 건수가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3년에는 92,000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거든요. 2023년에는 36%예요.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부부가 참다 못해서 애들 결혼해서 신혼여행 나리다 공항에서 떠나고 나서 신혼여행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리다 이혼 이게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입니다. 그리고요 일본은 황혼이혼 비율이 이렇게 높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작년 신문을 보니까 전체 이혼 건수에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21%였던 거가 23%로 2%포인트 늘어났다고 대문짝만의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는 36%예요. 물론 이 안에는 이 젊은 세대가 결혼 안 오니까 이혼 건수도 줄어드는 게 이유가 있지 옛날과 달리.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년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는요 성격 차이, 돈 문제, 외도 이게 3대 이유였거든요. 여기에 뭐냐 퇴직 후에 부부 갈등 이게 큰 지금 황혼이혼 이유 중에 하나가 등장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낮 시간 동안만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도 78세 나이가 돼 보니까 제 친구들이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힘들어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 사회 고위층까지 올라간 제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 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105분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제가 한 분 사례만 소개한다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입니다. 고급 공무원입니다.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자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시라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라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노인 보호센터. 말씀드렸죠?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라고.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면요. 앞에 딱 붙어 있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지금 우리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면접에 붙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답니다.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서 돌봐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요.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이요. 주간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답니다.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딴 데서 온대요. 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열받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일 좀 주세요. 일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화내셔요. 일이 없어요. 청년 실업이 넘치죠?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한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길 보니까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요. 퇴직하신 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직업이 사라지면서요. 새로 생기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하지만요.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느껴요.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멀쩡하던 일이 없어지니까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겨나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아라. 창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식 등록된 직업의 수가 2020년에 17,000개 정도였는데 이때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000개였거든요. 요즘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정리 컨설턴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요. 이 52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2년 후에 노설계 강의 이런 거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가? 2000년 초에요. 제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을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되잖아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요. 일본, 미국의 제 나이 또래 되는 친구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노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노후 설계를 좀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있는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뭘 하지? 어디 가서 사장 자리도 구해봤자 다시 한 2년 하다 또 잘리겠지. 차라리 지금 투자 교육을 내 라이프워크로 하자. 그래서 한 금융회사에다가 제가 제안서를 냈어요. 저는요. 퇴직 후에도 뭔가 일을 하는 데는 제안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 한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보고 불러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쳐나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딱 제안하는 제안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와 만든 자료 보내고요.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30여 만에 하자고 그래서요. 거기서 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나와서요.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예요.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1년 반쯤 하니까요. 딴 회사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들어와서 또 8년 동안 했어요. 재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다시 또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1인 연구소 만들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해온 일과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뭐 나 좀 새로운 일이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시절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나중에 이 일과 연관시켜서 할 일이 뭐가 없을까? 그러면요,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조직 내에서 오래 일해도 되고, 안 되면 나와서 1인 기업,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래오래 일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역시 평생 현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거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깨달은 게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간접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자기 주특기를 살려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 신문 5개씩 항상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브랜드 만들어 남과 차별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느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줬다. 왜 주지? 돈값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한 데를 가봤답니다. 무지개 힘든 일이랍니다. 돈 때문에였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에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였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그 일을 시작했답니다.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대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수입도 없고 돈도 생기고 남보기도 폼나고 자기 취미도 맞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